도시가 곧 우리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이 어디서 일어날지 기회의 플랫폼이다. 공장이 곧 실험실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앞으로 2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 오늘 모신 분은 하버드 박사시면서 카이스트 교수시죠. 김승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미래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알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시 미래를 고민해봐야 되는 이유가 도시가 곧 우리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공을 하고 실패할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그리고 혁신이 어디서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기회의 플랫폼이다 라는 거죠. 예. 과거에 뉴욕 같은 경우 보면 금융의 중심지였죠. 그렇죠. 예. 실리콘밸리 마찬가지로 혁신이 주도되는 어떤 도시, 미래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들여다보면 새로운 산업과 경제적인 기회,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재택근무, 뭐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활성화가 좀 많이 됐는데, 그 뜻은 뭐냐? 이제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생활하는 동시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시라는 거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가치관에 맞춰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이런 그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도시라는 건 우리가 사는 집이 있는 하나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앞으로 그럼 첨단 기술과 제조업, 왜냐하면 이것들은 도심에 있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 앞으로 첨단 기술과 제조 발전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공장이 곧 실험실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 제조업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그 제품들을 얼마나 빨리 싸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좌지우지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개인 취향하고 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반영하는 초개인화 그 제조가 이제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그 AI, 뭐 로봇, 3D 프린팅, 이런 것들의 그 첨단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해서 이게 가능해지는데,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얘기를 하면은 AI가 그 설계를 하고, 네. 그 AI가 설계한 거를 이제 그 3D 프린터가 즉석에서 이제 생산을 해내는 방식.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몇 달 걸리던 제품들이 앞으로는 이제 몇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송까지 다 자동으로 이제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이제 공장 지대가 이제 생긴 거죠. 그 과거의 공장 같은 경우는 뭐 환경 오염 같은 것들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 재활용이라든지 그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이런 제조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제처럼 공장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주거단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더 이상 공장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하고 데이터를 보유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 이제는 IT 기업들처럼 데이터하고 기술로 승부하는 지식산업으로 일부 전환이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장하면 이제 제조업이 먼저 떠오르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첨단 산업, 이것들이 이제 우리 주거 지역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산업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첨단 제조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이제 그 장소의 그 구분이 명확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또 산업의 이
발전 상황과 맞춰져서 이 도시의 모습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심지도 좀 달라지고요. 우리 20년 후 한국 부동산을 봤을 때 중심지 어디가 될까요? 지금은 다 강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 중심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뀌진 않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게 그 유기체하고 같아갖고 쇠퇴도 했다가 발전도 했다가 이렇게 그 상당히 이제 재밌는 그 현상들이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서울하고 거리로만 결정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서울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강남이라든지 뭐 목동, 네. 뭐 학군, 직장 같은 이제 어떤 특정한 요소들이 도시의 성공을 이제 좌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 그 자체가 다양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의 정답도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례도 이제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는 그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어떤 그 대도시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집중된 도시들이 최고의 도시라고 이렇게 글로벌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그 콜로라도 볼더 같은 중소 도시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가 주지 못하는 그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삶의 방식 그리고 이제 매력 이런 것들을 이러한 중소도시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전 같은 경우 뭐 물론 일부 분들은 노잼 도시다 해갖고 이제 뭐 말씀들도 하시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첨단 기술 있죠. 뭐 대학 연구소 뭐 지식산업 기반이 아주 잘 발달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연결이 돼서 그 서울이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유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후 변화 끌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안 지역이라든지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체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기후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하면서 그 얼마나 그 기후 재난의 강도하고 빈도가 급격하게 일어날지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한 거죠.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인구 밀집 대도시들이 그간 뭐 해안 지역보다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력이 강한 어떤 그 내륙 도시들 이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면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부동산 가치 그리고 이제 도시의 중심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서울하고 비슷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서울하고 다르냐. 얼마나 서울하고 다르면서 독특한 어떤 요소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뭐 서울하고 가까운 도시가 아니라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유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금각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하면 자꾸 이 금액, 가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디가 더 비싸냐, 어디가 더 많이 오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디가 더 살기 좋을 것이냐, 그리고 그 요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것이냐. 요게 이제 미래의 어떤 측정 기준이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수요 공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니까. 자, 근데 그럼 서울에서 보면 지금 마포, 성동 뭐 이런 곳들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강남보다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강남만큼 좋아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마포하고 성동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뭐 제2의 강남이 될 가능성이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물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제2의 강남보다는 제1의 마포, 제1의 성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가 이제 강남이 발전한 배경을 보면은 그 학군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급 주거가 이제 있고 환경, 그리고 이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도 거기에 상당히 이제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마포하고 성동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편의 시설도 이제 들어가고 업무 환경, 뭐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급속하게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강남 못지않은 인기를 지금은 이제 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남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할까? 저는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역이 그 강남하고 좀 뚜렷한 다른 점이 뭘까? 문화하고 이제 창의성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포 같은 경우는 뭐 음악이라든지 예술, 뭐 미디어 분야 이런 그 분야에서 이제 창의적인 인재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모여들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문화를 형성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동구 역시 이제 성수동 네.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디자이너들 이제 몰리면서 부동산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뉴욕의 브루클린, 그 이제 뭐 영국의 런던의 이제 쇼디치 이런 그 도시들이 과거에 이제 성장했던 거하고 약간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존의 부유하고 전통적인 중심시하고 다르게 그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새로운 도시 문화를 형성을 하면서 도시가 발전한 이런 양상을 띄었다. 그래서 마포하고 성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남하고 똑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가지는 어떤 혁신적인 생태계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도시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형주택, 그 다음에 공유주택 이런 것들이 공유주택이 아니죠. 네, 여기 다시. 네, 요즘 소형주택,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주거 형태의 그 어떤 문화가 이렇게 좀 퍼지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소형주택하고 공유 주거가 주목받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단순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주택으로 좀 하겠다 이런 거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가족 구성원들 평균 한 3, 4명 정도 같이 살았잖아요. 자연스럽게 크고 넓은 아파트들을 선호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보면은 1인 가구가 상당히 이제 증가가 되고 뭐 노년층 1인 가구 뭐 이런 것들도 뭐 사회적으로 좀 뭐 회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기존의 그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비효율적인 거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관리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지만은 어떤 실용적이고 관리하기 편한 그런 소형 주택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트렌드가 이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생각 자체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사실 집을 소유하는 게 네. 가장 그 중요하다 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요즘 그 MZ 세대 젊은 세대들 이렇게 보면은 소유보다는 이제 삶의 질이 내 삶의 질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되면서 뭐 헬스장이라든지 카페, 뭐 업무 공간 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공유 주거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한 대안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사회적으로 좀 고립감도 뭐 느낄 수가 있고요. 외로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그렇다면 이제 함께 생활하는 커뮤니티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가 된다면은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고립감도 이제 완화를 시킬 수가 있다면은 뭐 이중으로 뭐 이득을 보는 거가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소형 주택하고 공유 주거가 이제 부상하는 그 이유 중에서 하나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하고 고령화도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거죠. 그 소형 주택과 공유 주거에 대한 그 수요를 이 저출산 고령화가 더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네. 네. 자녀가 없는 가구. 그리고 이제 노인 두 분이서 한 분이서 사는 가구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크고 넓은 주택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소형 주택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젊은 층들, MZ 세대들이 이제 집을 안 사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는
이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는 이 엄청난 가격 이거 때문이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인구는 말씀하신 대로 점점 줄고 혼자 사는 인구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동산 지금처럼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 집값이 그 싸기 때문에 1인 주택을 찾는다라는 거는 일단은 반은 맞을 수 있고 반은 틀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제 학군이라든지 이제 교통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족 단위의 수요가 이제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수요가 이제 줄어든 거는 아니지만은 그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이제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1인 가구가 증가가 되는 것들이 이제 추세기는 한데 반짝 인기가 있다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쇠퇴가 되는 거가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는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가 이제 물론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집이나 네. 싼 집만 찾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오히려 역세권이라든지 뭐 편의 시설이 이제 밀집되는 어떤 도심의 그 부동산들의 인기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소형 주택이라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의 마포라든지 성수, 역삼동 같은 지역을 들 수가 있는데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들의 그 1인 가구용 주택들이 강남 못지않게 그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네. 다시 말해가지고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단순히 이제 부동산이 싸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라든지 좋은 뭐 학군, 전통적으로 역세권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맞춤형 주택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는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한 곳에 이제 머무르기보다는 유연하고 이제 효율적인 주거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매매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유주거,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들이 크게 이제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인 가구 중심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부동산 기준도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주택 시장이 더 다양해지고 이제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런 트렌드가 이제 우리가 1인 가구 증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 1,000만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 이게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앞으로의 우리 수도권의 미래, 서울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굉장히 위험하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사람이 서울에 너무 많이 산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집값 일단은 물론이고 생활비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그 삶의 퀄리티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 당장 이제 출퇴근길만 봐도 이제 지하철 그 교통, 뭐 이제 환경, 주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비용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삶의 질이 이제 크게 떨어지는 거고 그 반대로 이제 서울 이외의 지역들, 네.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 보면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 경제가 이제 지방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고 학교나 병원 이런 꼭 필요한 시설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지방을 떠나갖고 수도권으로 이제 더 몰리게 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초래가 되면서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소멸해 가는 어떤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되면은 기회의 도시가 지금은 뭐 수도권, 서울, 뭐 기회의 도시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평등의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이 수도권만 정말 좋은 여러 가지 혜택이 됐든 성장이 됐든 문화가 됐든 여기에 집중이 되고 나머지는 오히려 없어지는 그래서 거죠. 그렇죠. 불평등. 그러면 다시 다 또 서울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야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요즘 대광역권이라고 그래서 뭐 대전을 중심으로 한 또 무슨 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도, 지방 수도. 어떨까요? 앞으로 어떤 도시가 제2의 서울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로 나오게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제2의 도시가 그 제2의 서울이 어딜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뭐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앞으로 제2의 서울이 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서울하고 전혀 다른 모습하고 서울하고 전혀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는 도시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보면은요, 서울이 이렇게 성장을 한 이유가 한국이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고속 성장을 하는 동안에 모든 자원하고 기회를 한 곳에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잖아요. 네.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굳이 한 곳에 모든 자원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굳이 복잡하고 이제 비싼 그 서울에서만 살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작지만 강력한 도시들 여러 개가 등장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오스틴이라든지 뭐 영국의 맨체스터, 독일의 뭐 라이프치 이런 그 도시들이 이제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나 경제 규모가 결코 뭐 런던이라든지 뉴욕만큼 크지는 않죠. 근데 이제 뚜렷한 개성이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도시만의 어떤 독특한 매력이라든지 뭐 창의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여유로운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몰려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뭐 이미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꼭 광역시고 이제 대도시이긴 하지만은 글로벌한 어떤 문화들이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네. 있고 그래서 부각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제 도시로서 뭐 세종시 그다음에 대전시가 있지 않을까. 과학 기술하고 행정을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뭐 강릉이나 춘천 같이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문화가 이제 어우러진 어떤 라이프 스타일 도시도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서울이 제공하지 못하는 뚜렷한 어떤 장점 그리고 이제 매력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지방 도시의 그 시장님들, 건설부의 이 저 장관님들 이런 분들이 좀 앞으로의 도시 생각을 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 문제 하니까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은 뭐 좀 우리 0.7 정도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지방의 그렇죠. 도시들.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예. 그 자료를 보면은 저 한국의 지방 도시 중에서 한 80% 이상이 앞으로 30년 안에 사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 문헌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일단은 뭐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고 이제 학교라든지 병원 같은 어떤 필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지 이거를 운영을 할 텐데 뭐 수요 자체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수 인프라마저 이제 유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러한 어떤 지방 소멸의 그 속도는 좀 더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이제 지속 가능성 자체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요즘만의 트렌드가 아니고 아까 저 30년 안에 더 많이 80%가 사라질 거다 막 이런 네. 예측을 한 것처럼 10년에서 한 20년 지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그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가 이제 더 가속화되면서 지방 인프라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과감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보자라는 단기적인 처방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고, 그 캐나다하고 독일 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하고 이민자들 유치를 해서 지방에 그 빠져나간 그 활력을 다시 불러와야지.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미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이미 크게 줄어든 그 지방 소도시에 외국 인력들을 그 유치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그 상당 부분 뭐 외국인 그 인력의 그 유입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접근 방식을 과감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청년층이 지방에 머물면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빠져나가겠어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서울로 이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들을 유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IT 기업이라든지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왜 지방에 정착을 합니까? 어차피 같은 값이면 서울에나 아니면 수도권에 정착을 하지 지방에 정착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IT 기업이나 뭐 스타트업들이 지방에 정착을 좀 할 수 있게끔 당근을 좀 줘야죠. 세금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과감하게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실제 그 미국 오스틴이라든지 독일의 그 라이프치 같은 도시들이 이런 전략들을 사용해서 청년층하고 기업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지역 그 어떤 경제를 활성화를 시켰던 좋은 사례로 이제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놔두면은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유치에 과감하게 이주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인재들하고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모일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어떤 해법들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구 소멸, 그 출산율 저하, 우리의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그런 거라 뭐 다들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참 만만치가 않아요. 효과적인 대책이.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도시의 미래 책 저자시죠.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이신 김승겸 교수님 오늘 함께 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